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 문화에 의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부분은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학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언어는 이미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아, 맞아. 그래. 그때 그렇게 배웠었지. 맞아. 한국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는 세세한 어떤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시간도 허용하지도 않고 그거는 뭐 그냥 뭐 한 학기 동안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어떤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은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부분 어떤 한국 문학의 어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가 잠깐 언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작가 개인의 어떤 작품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괴롭혔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촬영을 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오늘은 저번 시간보다는 좀 더 적은 시간을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의 언어. 그러면 이제 한국어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국인이 살아가면서 지식, 사상, 감정, 경험 등을 생산하고 전달하고 수용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 느끼는 거죠. 느끼고 축적, 쌓아가고 전수, 다른 사람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과 글을 한국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떤 일상 생활 안에서 지식을 쌓거나 자신의 생각,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생산물들을 전달하거나 수용,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일종의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향유, 느끼게 되고 축적, 쌓게 되고 전수, 이어지게, 다른 세대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과 글을 한국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인간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거 있죠. 자의성. 자의성이라는 것은 언어의 기호, 그러니까 소리, 언어 기호 안에 소리, 음성이죠. 음성.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음성이죠. 소리와 의미,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소리를 낸다, 어떠한 단어를 말한다. 그랬을 때 그 단어, 이를테면 수박 그러면 수박이라는 소리, 음성과 의미, 개념이죠. 수박이라는 것은 여름에 먹는 한국의 과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 사이에는 관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습에 의해 결합되는 관계라는 거죠. 관습에 의해서 결합되는 관계라는 것은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어의 어떤 의미라든가 소리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의미와 소리 같은 것은 이 모든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절대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성, 그 국가,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관습에 의해서 결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예로 나와 있는 이 목이라는 의미의 이 목, 그러니까 나무목이죠. 나무목. 나무목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로 표현을 할 때 나무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목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무라는 소리죠. 소리, 그러니까 의미가 나무인데 소리는 의미의 기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목으로. 음.
의미는 나무다. 그러면 이 목이라는 한자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목이라고 읽으면서 의미는 소리는 이제 음성은 목이라고 내고 있지만 의미 개념은 뭐냐 그랬을 때 나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거죠. 외국인들 특히 이제 그 한자 문화권이 아닌 국가들 서양 사람들에게 이 나무 목자를 보여주게 되면 그 나무 목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요. 무슨 글자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표시지라고 의문부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이 한자 문화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 나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 어떠한 그 언어들의 어떠한 관습적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이원성.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소리와 의미로 구성되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음성 기호를 통해 실현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소리와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수라는 의미를 말할 때 물이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물 숫자죠. 그 물 숫자를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물 이렇게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이를테면 수라는 글자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한자로 자꾸 예시를 드니까 그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자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죠. 여기서 말하듯이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음가가 있죠. 바로 뭡니까? 물이죠. 물.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고 한국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또한 그 물이라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뭡니까? 마시는 물이죠. 혹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하나의 액체로서 뭡니까? 물이 액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단어는 의미의 1차적인 소리가 있고 2차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발음되는 것과 나타낸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뭘 듣고 있습니까? 강의를 듣고 있죠. 강의. 그럼 강이라는 것은 소리로서 강의라고 발음이 되지만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학습자가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이 수업 내용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강의라고 하죠. 그럼 그것은 강의라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내용과 의미의 내용이 서로 이중으로 이원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분리성이라는 게 있죠. 분리성. 그래서 기호가 나타내는 외부 세계와 사실 세계라는 것은 연속 세계이지만 그것이 언어로 말미암아 사실을 구분하고 범주화하고 한계가 그어져 가지고 경계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수월할 겁니다. 예. 무지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색을 말할 때 한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을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무지개 색깔은 뭐니?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무지개가 보여주고 있는 색깔이 근데 각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 언어에 따라서 말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외부 세계와 어떤 사실 세계로 규정 지어지는 무지개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라고 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빨강과 주황은 연속되어 나타나죠. 연속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딱 봤을 때 빨간색 딱 줄이 그어져 있고, 주황색 딱 줄이 그어져 있고, 노란색 딱 줄이 그어져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연속되어 나타나죠. 그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연속되는 현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빨강과 주황의 경계는 명확하진 않죠. 물질 세계 안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현상 안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 색깔은 빨강색 옆에는 주황색이야. 주황색 옆에는 노란색이야. 노란색 옆에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분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라고 규정되어진 것들이 어떤 물질 세계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다 하고 있을 때 한국어에서는 밥을 먹다가 있죠. 현재형으로. 그런데 밥을 먹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밥을 먹다 그러면 밥을 먹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 지어 버립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거기에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떠한 행위, 기호라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단어로 규정 지어주는 것들, 그것이 언어로서 규정되어질 때 그것이 어떠한 기호적 속성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분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성이죠. 창조성이라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이해할 수도 있는 특성,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시를 보면은 이런 거죠. 한류라는 말이 중국에 의해 가지고 창조되죠.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이제 한류라는 말로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그 말을 통용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창조된 언어로서 한류하면 한국의 어떠한 문화의 전반적 흐름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한류 그랬을 때 한은 대한민국의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류는 흐를 류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떠한 한국의 어떤 흐름, 그러면 한국의 흐름을 뭘로 대칭시켜 놓습니까? 한국의 문화 이렇게 대칭시켜 놓죠. 한국의 문화인데 그 문화가 새로운 문화, 한국의 어떠한 문화의 흐름 이렇게 의미가 창조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것은 한국의 일종의 문화의 흐름을 갖다 드러내는 어휘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어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엽기라는 단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엽기적 행각 혹은 엽기 이렇게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엽기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 어휘로 작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엽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 비정상적이면서 괴이한 일이나 사물의 흥미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을 뭐 일종의 엽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엽기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에는 사회 생활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어떤 음식의 한 상으로까지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개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개조화 이런 어휘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개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 좋아할 때는 좋은 의미 있지만 개라는 것이 원래는 부정적 어휘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 안에서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접두사로 사용하게 돼버리면서 의미가 변모돼 버렸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면으로 본다면 창조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롭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휘가 변화해 버렸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분절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분절성.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수의 어떤 요소로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요소로. 그래서 문장이 구로, 구는 단어로, 단어는 음절로, 음절은 낫소리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 그랬을 때 구로 쪼개지는 건 뭡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어는 단어 나하고 는 이렇게 쪼개지죠. 밥하고 그 다음에 먹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사과 했을 때 사과라는 단어는 또한 음절로 쪼개지 않습니까? 사 플러스 과가 되는 거죠. 낱개의 소리로 쪼개지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분절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분절성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어느 언어에나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절성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국어의 특성으로 언어의 특성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체계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일정한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언어는 일정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언어이다. 그래서 한글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왜? 자음을 모두 외우고 모음을 모두 외워버리면 그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모든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조합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한국어라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어이면서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럴 때 한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티귿, 기역 이렇게 아주 탁 하면은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탁탁탁이구나 이렇게 만들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음과 모음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언어가 음성 언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한국어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배우기는 쉽습니다. 쉽고 수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안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어의 특성에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먼저 자의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각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소리와 의미가 각각 국가마다 언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원성이다. 그러니까 소리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소리와 의미가 서로 다른 이원성을 가지게 된다. 언어라는 것은. 다음 분리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 대상의 어떤 연속성들을 언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분절시켜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분리성이라는 거죠. 분리해 놓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가진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절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문장 안에 서로 뭡니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하나의 문장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구로, 단어로, 음절로, 낫소리로 각각 언어라는 것은 쪼개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계성을 가진다. 체계성이라는 것은 각 언어들이 구조화된 그러한 체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한글의 단어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체계성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는 계통상 알타이어죠. 알타이어. 그래서 알타이어의 특성이라는 것은 공통된 특성으로서는 이제 모음 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렇죠? 모음이라는 것이 조화.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았다가 하니까 그죠? 어라는 뭡니까? 아라는 것과 그러니까 어는 음성이죠. 아는 양성이죠. 그랬을 때 음성은 음성끼리 먹았다가 아니라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얻다가 아니라 막 앗다가 되는 거죠. 그건 아는 양성은 양성끼리 붙어 다니고 음성은 음성끼리 붙어 다니고 이것이 모음 조화죠. 그 다음에 어두의 자음 조직이 제약을 받는다. 어두의 자음 조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유독 할 때는 유 했을 때 앞에 유는 류독이라고는 안 하죠. 류독. 유독 그 사람의 볼이 빨개 할 때는 류독 그 사람의 볼이 빨개 이러진 않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어두 앞에 자음 조직이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이응 발음하기 편한 거. 유독이라고 그러죠. 류독 하면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음 조직이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알타이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착성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및 접속사가 없고 기본적으로 모든 무는 명사문이다. 뭐 이런 것이 알타이어의 특성. 결국 한국이 개통상 알타이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이러한 알타이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어라는 것은 언어의 구조적 유형상 교착어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교착어. 그래서 교착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역할이나 어떤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예를 보시면 금방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와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와 어간의 어떤 문법적 기능을 가진 깨라는 조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 위에 또 와라는 조사가 붙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착어인데 한국어는 교착어 성격이 이렇듯이 강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어의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주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를 하신다. 어순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죠. 한국어는 문장 구성상. 그래서 영어와는 다르고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일본어하고는 또 유사합니다. 어순이. 그래서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수어, 그러니까 주술 관계라 그러죠. 우리가 주어 플러스 수어 관계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틀은 뭡니까? SV죠. 한국어의 그 어순은 그렇기 때문에 그 SV 안에 이제 뭡니까? 꾸미는 말들이라든지 뭐 목적어라든지 보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은 문장 구성 요소를 가진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한국어의 특성,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다. 이것이 이제 한국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높임법. 여러분들이 이제 높임법을 그러니까 서양어라든지 다른 지역이 다른 타 국가 언어들 중에서는 높임법이 물론 사용되는 언어가 많이 있겠지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높임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닥터하고 써만 있으면 되죠.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닥터 혹은 써라는 단어 두 단어를 가지고 다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팀장님, 과장님, 아버님 그러니까 모두 그 높이고 있죠. 거기다 님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커피님이 나오셨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CF에 보면 커피님이 나오셨습니다라고 높임법을 하다 보니까 사물인 커피마저도 높임법의 대상으로서 잘못 말해버리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어의 높임법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진지라는 것은 식사지요. 그 다음에 드신다라는 것은 먹는다의 높임이죠. 진지라는 것은 식사의 높임이고 드신다는 먹는다의 높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을 높일 때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달할 때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이면 안 되죠. 아버지가 식사를 하라고 할아버지한테 전달하라고 했어라고 하는 거죠. 높임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말할 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진지를 드시라고 말했어 라고 하는 것은 높임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왜? 이 자기가 자기의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윗사람보다 더 윗사람인 사람에게는 말을 할 때 하대를 해야 되죠. 한국어 안에서는. 그래서 그 높임법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어렵게 한국어를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어라는 것은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이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먹는 사람, 예쁜 여자 하면은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때 꾸미는 말은 뭡니까? 먹는이죠.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말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누가 먹어?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은 사람이 먹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예쁜 여자 했을 때 여자는 여자인데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예쁘다는 말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뭘로 꾸며요? 먹는다는 것으로 꾸며주고 있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예쁘다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그 그러니까 꾸미는 말 앞에 꾸밈을 받는 말 앞에 꾸미는 말이 놓인다. 이게 어순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BTS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가수로 세계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BTS가 아이돌 가수이면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구나라고 문장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정확한 표현인가에 있어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왜? 꾸미는 말하고 꾸밈을 받는 말이 정확히 어순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순에 따라서 제대로 바꾸면 BTS는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가수다. 그러니까 BTS는 아이돌 가수인데 어떤 아이돌 가수다?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가수죠.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말,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라는 말을 꾸미는 말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순이 BTS는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가수다가 돼야 되지 BTS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가수로 세계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어순상 그렇다는 겁니다. 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죠. 여러분들 BTS 저도 BTS 좋아합니다. 물론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젊은 가수들이긴 하지만 아이돌 가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생각이라든지 사고가 굉장히 건전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들을. 이번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노래 괜찮더라고요. 물론 뭐 영어로 다 불러가지고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친구들이 아미들 세계 아미들을 위해서 자기 어떤 힘을 내라고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는 이러하다는 거, 그게 한국어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어는 명사의 성과 수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 2개, 커피 2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과들, 커피들 이렇게 복수의 어떠한 수의 개념은 명사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한국어는 감각어이면서 상징어인 의성어, 의태어 등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어,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또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각어, 그러니까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들.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알거든요. 근데 그걸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거죠. 노랗다. 그러니까 노란색, 옐로우라는 것이 영어로는 옐로우 하나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노랗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리끼하다, 누르끄리하다, 누르스름하다. 그 다음에 누리끼리하다 또 있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만들어내면은 그 노란색이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력이,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표현되는 그 형용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파랗다도 파랗다, 퍼렇다, 푸르딩딩하다, 푸르다, 그 다음에 새푸르다, 뭐 물론 새푸르다는 별로 뭐 그렇듯이 그 다음에 색깔을 갖다 드러내는 그 단어가 파란색, 블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란색을 표현해내는 단어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감각어가 많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인의 어떠한 정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외국인들에게 느껴지기도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처음에 배우기는 굉장히 수월한데, 이것을 이제 뭡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높임법이라든지 이 형용사, 이 두 가지가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어려운 언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의성어, 멍멍 꽃기요, 아삭아삭, 덜커덩 덜커덩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든지 의태어, 반짝반짝, 느릿느릿, 어슬렁어슬렁, 이러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책상을 두드릴 때 똑똑똑 이런 것도 뭡니까? 일종의 의성어죠. 똑똑똑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자음과 모음의 어떤 구성을 통해 가지고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어는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짝을 이루어 분화된다는 거죠. 뭐 잘 알고 계시죠?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키읔. 그러니까 예사소리는 기역인데 된소리는 쌍기역이 되고 거센소리는 키역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짝을 이루어서 분화한다. 니은 그래서 디귿 같은 거 디귿, 쌍디귿,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티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짝을 이룬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것은 개통상 알타이어이면서 그 다음에 교착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명사와 조사가 붙어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어떠한 문장 어수는 주술관계, 그래서 주술관계 사이에 이제 목적어나 보호 같은 꾸미는 말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장이 구성된다.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것은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그 다음에 명사의 성과 수의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감각어와 의태어, 의성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음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짝을 이룬다. 이게 이제 한국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어의 변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너무 오랜 시간을 또 제가 이야기를 해버렸네.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립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가 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 한국어의 변천이라는 것은 먼저 고대 한국어라는 것은 고대 한반도의 언어로서 언어는 중국의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해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한화반도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한반도의 언어는 중국의 단편적 기록들에 의해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치다가 잘못 쳐버렸네요. 고대 한반도의 언어는 중국의 단편적 기록들이 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이런 거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은 중국의 문헌에 보면 동이족,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중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중화 사상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오랑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동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헌상의 그러한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국의 언어, 삼국어는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어가 있고 백제어와 신라어는 비슷하지만 고구려어는 좀 달랐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한반도의 땅덩이 안에 지금 현재의 어떤 한반도의 남한의 에, 이 백제는 지금 그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이 이제 백제의 과거의 땅이었죠.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도 강원도 지역이 신라의 땅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금 북한의 땅이 이제 고구려 땅이었는데 그 북한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의 어떤 요동반도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이다 보니까 백제하고 신라어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고구려어는 훨씬 더 다른 측면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삼국어 언어는 아니라 삼국의 언어는이죠. 삼국의 언어는. 왜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왔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삼국의 언어는 그렇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백제의 언어하고 신라의 언어는 유사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언어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주류는 신라어였죠. 아무래도 이제 통일신라이다 보니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멸망된 곳에서 백제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저기 발해이다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핵심 언어는 신라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대 한국어가 그렇다. 다음으로 전기 중세 국어는 10세기 말부터 15세기 중엽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로 고려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려조. 고려조에서 조선 초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 이전까지. 세종 이전까지. 그래서 그게 전기 중세 국어라고 했을 때 고려의 건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개성어가 중심이 되었는데 신라어와 고구려의 고토 언어로서의 잔재와 더불어서 신라 서북 방언이 함께 존재하는 중앙어가 성립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휘들이 섞여가지고 문화적인 특성들이라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전기의 중세국어를 이루어냈다.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후기 중세국어죠. 후기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시기로서 어떤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한 음운 연구가 주류를 이룬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운학이라는 것은 어떤 음운 연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죠. 그래서 글자의 어떤 차용 생활을 청산했다라는 것은 한국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다가 썼죠. 그래서 이두와 향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 맞게끔 한자의 표현을 이두와 향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게 창제됐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주류 언어로서 자리하게 되면서 표음 문자인 어떠한 한글을 통해 가지고 국어의 발음 표기가 가능해졌다는데 이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동국정운 이것은 이제 어떤 중국의 한자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자 음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후기 중세 국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근대 국어라는 것은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어떤 3세기 동안을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두 양난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변혁의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어떠한 조선 사회라는 것은 근대 의식이 싹 트면서 비로소 이제 그 민초들이 자의식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떠한 그 병역의 의무라든지 조세의 의무를 갖다가 다 성실하게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죠. 어.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어디까지 갑니까? 의주까지 신의주 그러니까 한반도의 땅덩이 조선의 땅덩이 맨 꼭대기까지 임금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 상상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왕과 그 신하들 그러니까 그 중앙 관료들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이 실질적으로 외세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지켜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죠.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그 사람들이 내가 내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더 이상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의식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양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근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양난 이후에. 그러한 측면들이 언어에서 역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음소의 소실이라든지 성조의 소멸 이러한 것들이 근대 국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음소의 소실과 성조의 소멸이라는 것은 양난 이전에 이제 일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과도기적 형태잖아요. 이 현대 국어로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과도기적 형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글에 있어서. 다음으로 이제 현대 국어라는 것은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성립된 국어로서 표준어와 정서법의 확립을 통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07년 국문연구소가 학부 안에 설립이 되고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해 가지고 어떤 표준어를 갖다가 명확히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36년에 조선어학회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국어 사전을 이제 편찬해 내기에 이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79년 국어연구소가 이제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91년에 국립국어원으로 승격이 되고요. 79년에 문교부가 한글 맞춤법 안을 발표한 후에 89년에 현재의 한글 맞춤법이 공포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현대 국어가 거쳐온 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훈민정음, 창제와 구성. 그러니까 훈민정음, 한글이죠,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가르칠 훈, 백성민입니다. 그리고 정,
바를 정자죠. 음이라는 것은 소리음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이제 이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뜻으로 이제 4대 임금이었던 세종이 문자를 민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43년에 만들어 가지고 46년에 반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언문, 반절, 언서, 암클 이러한 것들로 해서 천시를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세에 있어서 특히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 봐도 문자라는 것은 어떤 지식인과 지배층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계층들은 문자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문자를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어떠한 양반이라는 어떤 그 지위 체계 안에 소속되게 되었을 때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자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세종이라는 왕이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는 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층이었던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누구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죠. 민중들에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문, 반절, 언서, 암클과 같은 어떠한 어휘로서 천시에 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계층이 낮은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암클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떠한 이 암수, 암컷, 수컷이 동물을 나타낼 때 암컷은 여자 동물, 그 다음에 수컷은 남자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클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물들이 사용하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글이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천시한 그런 어휘죠. 음. 그런데 이게 이제 20세기 주시경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비로소 쓰이면서 지금의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첫째 가는 글, 큰 글, 한나라의 글 이렇게 등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창적 문자이면서 자획이 간단하고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어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어떤 표음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훈민정음이 결국 가져다 줬던 언어 사회 문화의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언어 문화적으로는 훈민정음의 창제라는 것이 결국 한자나 차자 표기 방식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차용해 가지고 쓰는 것들을 극복하게끔 했고 우리 고유의 어떤 문자 체계를 갖추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의식 성장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일종의 문자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던 시기에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고들을 갖다 표현해낼 수단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한글이라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식 세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유교적 생활 규범의 전파, 그다음에 조정의 정책 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백성 자신들의 의사표시 수단으로 한글이 활용되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어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앞서 이제 한국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이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의 어떤 창제와 그것들의 구성,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경청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한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